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빨간 날 수업 하려니까 익숙하지가 않죠.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소유권 얘기, 저당권 얘기 좀 하고 진행할게요. 자,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미 보존 등기는 지지난주 했던 거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여러분 이전 등기는 일단 보존 등기 돼 있으면 권리자가 소유권자가 바뀌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바뀔 때는 꼭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법률 행위나 규정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는 항상 주등기로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종전의 소유자는 안 지우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고 소유권 아닌 나머지 권리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항상 부기등기하고 그 종전의 권리자는 말소하고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은 이전을 할 때 전부 이전할 때가 있지만 소유권의 일부 이전할 때가 있다. 그럼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뭘로 바꾸셔야 돼요? 지분. 그건 지분 이전하는 거거든요. 단독 소유를 공유로 공동 소유를 한다거나 공유자 중에 1인이 자기 지분 넘기는 거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제 대표적인 매매가 있어요.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할 때 실거래가를 지금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거래가를 이제 등기 기록에 쓰기 위해서는 신청 정보에다가 실거래가 얼마라고 써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 써 있는 금액이 진짜인지를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하라고 이게 뭐가 첨부되고요?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이걸 첨부해 주면 그걸 보고 얼마구나. 이렇게 확인 맞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매매 목록이라는 게 제공될 때가 있었는데 항상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의 목적 매매 목적물이 2개 이상이거나 또는 1개라고 하더라도 매도인도 여러 명이고 매수인도 여러 명일 때 그럴 때 이걸 제공하죠. 그런데 이 매매 목록이 제공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 실거래가 기록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제공이 안 됐다. 그러면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직접 금액이 얼마라고 쓰면 되죠. 근데 제공이 됐어. 그러면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는 매매 목록 번호를 쓰고 따로 매매 목록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실거래가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쓴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등기부가 머릿속에서 딱 그려져요? 전혀 안 그려집니까? 어? 이게 등기부가 딱 그려지면서 생각하면 그 최고인데 지금 아직 안 될 수는 있어요. 다음번 할 땐 될 겁니다. 다음번 할 때 이렇게 말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표적인 원인에 상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속 그러면은 딱 제일 중요한 게 뭐였나? 뭐였어요? 전원 명의로 한다. 상속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 명의로 한다. 그러니까 상속 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상속인 중 1인이 가도 되고 다 가도 되고 그건 상관없는데 반드시 등기는 전원 명의로 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빼놓고 신청을 하면 각하가 되고 그 상속인이 자기 지분만 해달래도 각하가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하나 4글자 따서 암기하는 게 있었어요. 전원보상이라고. 전원 명의로 꼭 해야 되는 등기.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다. 전원보상 이렇게 외우면 좋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유증이었죠. 그럼 여러분 유증 그러면 제가 그때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뭐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그때 관계에서 할아버지, 자식들, 손자. 그때 할아버지 성함이 뭐였어요? 아니 할아버지 성함이 뭐냐? 할아버지 성함이 A였지. 그래 A. 할아버지 성함은 A였어. 손자 이름은 E였지. E. 손자가 E. 그렇게.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이 건물을 손자한테 줘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때 그 할아버지를 유증자, 손자를 수증자, 그 자식들 상속인. 그래서 유증을 공부할 때는 항상 세 주체가 나온다. 유증자와 수증자와 상속인.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 건물을 손자한테 줘라라고 특정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유증하는 것을 보고 특정 유증. 부동산을 딱 정해주는 거. 그런데 자, 내 전 재산을 줘라라거나 또는 내 재산 중에 2분의 1을 줘라. 전부 주거나 지분으로 주는 거. 이걸 포괄유증이라고 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유증에는 종류가 포괄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그림,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제가 할아버지, 자식들, 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증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손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 그럴 때 상속인 명의로 하지 않고 직접 이전된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직접 이전하기 때문에 그때 등기해달라고 신청할 때 수중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수중자투를 하니까. 그다음에 상속인이나 또는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등기를 할 때 원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유중이라고 쓰잖아요. 그때 그 원인일자는 사망일을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은 조건 성취일이나 기한 도래를 쓴다. 자, 조건 성취일 그럼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고요? 장가간 날, 장가간 날. 장가가면 줘라 이래놨다 그랬잖아요. 장가간 날이 조건 성취일이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언제 하느냐라고 할 때 포괄유증은 특정유증과 다르게 자, 포괄유증은 사망할 때 상속하고 똑같이 사망할 때 효력 발생하지만 특정유증은 등기가 돼야 효력 발생합니다. 이렇게 거기까지 유증이었어요.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 했는데 자 일단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진정한 소유자가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다. 진정명의 회복. 그럼 이게 어느 상황에서 나오냐라고 할 때 원래는 말소 등기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전 등기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진정 회복 개념과 상황을 말했으니까 이거 그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텐데 그거 공동 신청한다 했습니다. 그때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현재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근데 현재 명의인이 협조를 안 해버리면 그럼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그 이제 그럼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신청서 쓸 거 아니에요. 그 신청서에다가 등기 원인은 진정명 회복이라고 쓰는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원인과 일자를 아예 안 써버린 등기가 있다 그랬죠. 자, 그게 뭐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런데 원인을 쓰는데 일자를 안 쓰는 등기가 이게 진정명 회복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들은 전부 다 원인과 일자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에서 봤고 저당권 들어가는데 저당권은 담보권이잖아요. 이 저당권 개념 잡을 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담보 가치만 지배하고 있다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시켜가지고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다. 이게 이제 저당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개념 잡을 때 꼭 이 점유 이전받지 않는다고 경매시켜서 우선 변제받는다. 이게 핵심적인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딱 현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세 개밖에 없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딱 세 개. 그 다음에 이거 부동산 일부에다가는 못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에다가는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당권이 나오게 되는 구조를 말해드렸거든요. 자, 갑이 을에게 자, 돈을 빌리러 간다. 근데 돈 빌리는 계약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랬잖아요. 이 돈을 빌리는 이 계약에서 돈을 빌려주니까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 뭐 1억짜리 이게 발생하고 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때 1억 안 떼이고 다시 회수하려고 받으려고 담보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 담보 잡는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다. 이렇게.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권행위니까 이건 등기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등기. 그래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여기서 저당권이 발생을 합니다. 1억짜리 저당권. 그래서 을은 권리를 두 개를 갖습니다. 채권도 갖고 저당권도 갖고. 그래서 계약 두 건 하게 되고 권리도 두 개가 발생한다. 지난주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용어를 안 썼는데요. 피담보 채권이라는 용어가 있거든. 여러분 이거 민법 시간에 많이 듣죠. 하여튼 들어는 봤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피담보 채권. 오케이. 자, 담보 되는 채권. 뭘 말합니까? 여기서 담보되는 채권.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담보가 되고 있는? 저당권으로 담보가 되고 있는 뭐? 이거야 이거. 이걸 이 채권을 표현할 때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는 것은 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할 때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이게 지난주에 어떤 합격생이 와가지고 은행 다녔다는데 남편이랑 이 피담보 채권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하다가 결국은 싸웠대요. 이 말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연습 이거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되는 당하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은 담보가 되는 채권이에요. 담보되는 채권. 뭐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 담보물권 있잖아요. 그 담보물권들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이 채권을 표현을 할 때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담보물권 파트 배울 때 저거 엄청 많이 나와요.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담보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표현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P를 절대 P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당하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한다면 이걸 자, 이 저당권 설정 등기 요거.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반드시 꼭 써야 되는 내용이 뭐냐? 누가 얼마 빌려갔냐? 채권액과 채무자. 그 채권액과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뭐 이자나 변제기, 변제 장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의적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에서 꼭 쓰는 것은 누가 채권액과 채무자다. 이렇게. 그러면 저 등기가 이제 주등기가 되겠냐, 부기등기가 되겠냐라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때 저당권은 어떻게? 소유권자가 설정을 하면은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설정하면은 부기등기가 된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 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저당권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다 그랬잖아요. 이 채권이 양도가 돼버리면, 병한테 양도가 돼버리면, 채권이 양도가 되면은 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저당권도 이전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 이거 했어요 말.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고 이건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이런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걸 원인으로 저당권 이전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저당권 이전이 된 상태에서 자 이거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요. 그때 등기 의무자가 될 사람은 을인가 병인가 둘 다인가.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저당권을 지금 을한테 설정해 줬다. 을한테. 그런데 을이 이 1번 저당권을 이전을 해가지고 병합으로 이전된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등기를 말소하려 그런다. 그럼 여기서 등기 말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등기 권리자가 될 사람은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의무자가 될 사람은 을인가 병인가 둘 다인가. 병이죠, 병. 을은 이미 지워주고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양수인 그래, 양수인. 현재의 저당권자 양수인. 채권 양수 받았잖아요. 양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현재 저당권자라고 하게 하는데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병하네 이 말을 했었죠. 을이 아니라 병이다. 그래서 병하네. 욕한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욕을 하고 그래. 이게 좋은 날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야지. 메리한 날에 무슨 욕이나 하고 이렇다 하지 말고 이거. 그래서 병하네라고 했던 거 병이다. 그럼 이제 말소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는 몇 번을 말소해 달라라고 하라 그랬어요? 1번. 이것만 신청하면 이 등기는 어떻게? 직권말소. 설정 등기인 주등기 신청하면 이전 등기인 부기등기는 직권말소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원래 근저당권은 개념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세 채권을 결산기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써져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제가 조금 딱 특징만 하나 잡아가지고 부종성이 완화된 저당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강하게 부종성 없는 저당권이다 이렇게 말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학생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종성이 완화됐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부종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화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책에 표현할 때는요 부종성이 완화된 저당 이게 완화됐다는 특징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돼요. 여튼 안 따라다니는 그림자 이런 원래 이 저당권은 채권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따라다닌다고 얘가 저당권의 채권을 열심히 따라다니거든. 그래서 제가 저당권은 채권의 그림자다라는 표현 했었어요. 했었나요? 안 했어요? 그럼 지금 했어. 저당권은 채권을 따라다니거든. 그러니까 저당권은 채권의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움직이면 바로 따라가는 거야. 이게 과하게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니까 저당권 이거 사용하는 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완화시켜서 너 적당히 따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 근저당권이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이제 쓸 때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쓰게 돼 있는데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를 쓰면 안 되고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이 달지라도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써야지 구분하여 쓰면 안 되고 이런 거.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를 할지라도 그냥 채무자라고 써야지 연대 채무자라고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말했었죠. 그래서 근저당권의 개념과 그다음에 근저당권이 어떤 식으로 등기상에서 나타나는가 뭐 이런 거 좀 얘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업했던 내용들이에요. 어때요? 재생이 많이 됩니까? 재생 딱 버튼 누르면 쫙 떠올라요? 자, 여기서 이제 지난주 배운 내용이고 이제 오늘 들어갈 내용. 오늘 들어갈 내용은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